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무역과 관련하여 충격적인 이야기를 연속해서 내뱉고 있습니다. FTA 협정 전면 개정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부가세, 스크린 쿼터 등 강도 높은 한국 무역 압박을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미국의 각 매체로 뻗어나가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맥켄지라고 합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로서 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미국의 산업과 무역 정책을 기록해온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 저는 언제나 숫자와 현실을 기준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감성이나 관용보다는 원칙과 논리가 먼저라는 것을 저는 체득해왔고 제 시선은 언제나 냉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랜 시간 자유무역이라는 말에 의심을 품어왔습니다. 무언가를 자유롭게 나눈다는 개념이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무엇 하나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값싼 수입품들이 우리의 공장을 무너뜨리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은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상대국의 전략이 있었고 미국은 그 전략에 휘둘리는 입장이었죠. 그러던 중 2025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악관은 곧장 상호 관세제를 핵심 무역 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가장 먼저 지목된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대해 연간 약 81조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전체 무역 적자 대상국 중 8번째 규모라는 것이 백악관의 공식 발표였죠.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 전면적인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은 자국 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구조를 활용해 사실상 미국 기업의 불공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는 곧 언론과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번졌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 칼럼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형제국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미국의 일자리를 훔친 경쟁자다. 이 문장은 곧바로 수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제게 이성을 잃은 국수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었고 다른 일부는 현실을 직시한 용기 있는 비판이라며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후자의 반응에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 있는 수출국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무역 전략을 통해 미국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칼럼을 쓰는 것에서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가보고 그 실체를 취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무역 전략과 품질을 무기로 삼은 경제 침략의 실체를 밝히겠다. 그것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닌 일종의 탐사 저널리즘이자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에서 보도자료와 통계 수치만으로 접했던 한국 제조업의 민낯을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의 제작사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한복판에 서 있다는 기획의도는 확실했고 무엇보다 미국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당시 정권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 배경 덕분에 저는 비교적 빠르게 취재 여정을 준비할 수 있었고 곧 인천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노트를 펼쳐 여러 가지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수출 제조업체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이 어떻게 미국 시장에 진입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가격을 맞추고 있는지를 추적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해 정책의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저의 특기였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약간의 자신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보면 분명 무언가 단서가 나올 것이고 그 단서는
제가 해왔던 주장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그림자, 원가 절감의 구조적 허점, 관세 회피 전략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욕에 찬 상태로 한국 땅을 밟았던 저의 첫 느낌은 뜻밖에도 차분함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그 어떤 반미 정서도 느껴지지 않았고, 수출 전선에서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지 언론은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신뢰가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나왔고, 그 온도차가 묘하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초부터 감정에 흔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실은 감정이 아닌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며 숫자는 언제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곧장 현장 취재에 나섰고, 한국의 수출 산업을 구성하는 여러 기업들과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이후 저는 곧장 일정에 맞춰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여러 제조업체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인터뷰와 현장 촬영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그것이 오히려 저를 조금은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긴장감이나 경계심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모두가 오히려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공장을 소개하고 제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전자 부품 회사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조립 라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한 청년 노동자가 라인 옆에서 고장난 기계를 땀에 젖은 손으로 직접 분해하고 있었고,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 친구, 원래 전공은 경영학이었어요. 기계는 독학으로 배웠죠.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효율과 단가만 생각했던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천의 한 수출 중소기업에서 만난 대표 김윤철 씨는 40 중반의 단단한 인상이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작업복 차림으로 직접 저를 맞이하며 공장을 안내해주던 그는 인터뷰가 시작되자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린 싸게 팔 생각 없어요. 대신 품질은 지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미국이 우리를 선택해준 이유예요.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 싼 값에 물건을 밀어넣는다고만 생각해왔지만,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품질로 버텨온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는 미국의 한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 사례를 꺼내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중국산과 비교당했어요. 그런데 납기 한 번 어긴 적 없고 품질 클레임도 없으니까 가격이 좀 비싸도 우리 걸 고르더라고요. 그게 신뢰죠. 그 말 속엔 분명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견뎌온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경제 침략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요. 눈앞의 사람들은 단지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생계를 걸고 동시에 어떤 신념을 품은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기계 부품 공장에서는 점심시간에 공장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판에 담긴 반찬은 소박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송미정 기사님은 식사를 마친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관세 매긴다 해서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우린 그대로 할 거예요. 원래대로 싸게 안 팔아도 좋으니까 잘 만든 걸로 믿음을 줘야죠.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칼럼 속에서 제가 말했던 문장들이 이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는 너무 건조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자리를 훔쳤다, 경제 침략이다. 그 표현들이 과연 이 노동자들의 하루와 맞닿아 있는 언어였을까요? 수치를 근거로 내세운 제 주장이 이 사람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땀의 무게를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며칠 후에는 수출 전용 컨테이너를 다루는 창고 현장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강풍이 부는 날이었지만 일꾼들은 방한복을 입고 거대한 철제 박스를 쉴 새 없이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스 하나하나엔 미국 도시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어떤 신뢰와 약속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뉴욕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요하면서도 단단했고 복잡하지만 흩어지지 않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 안에서 어떤 균열이 생겨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어온 원칙과 숫자 너머에 그간 보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인터뷰를 정리하던 중 제작사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가 비교와 이익률 자료는 어떻게 돼가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 움직이는 손, 식은땀과 품질을 지켜내겠다는 의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런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수출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신뢰는 사람의 땀으로 유지된다. 여러 도시를 돌며 촬영한 지 보름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나 정돈된 라인에서 느낀 감정도 컸지만 무엇보다 저를 흔든 건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말과 눈빛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규모가 작고 수출 계약이 끊긴 한 공장을 찾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공장은 마을 외곽 논길 옆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곳은 참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공간이겠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하나조차 그 자리를 잃지 않은 듯 단단했습니다. 공장 대표 김재홍 씨는 쉰이 조금 넘어 보였고 깔끔한 회색 셔츠에 작업복 바지를 겹쳐 입은 채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는 공장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젠 여기서도 소리나는 날이 많지 않아요. 수출길이 막히고 나서 기계는 절반만 돌아가고 사람도 줄였죠. 공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몇 대가 간헐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제외하면 사람들의 움직임도 매우 절제되어 있었고 마치 숨을 참는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 속에서도 이상하게 무너진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는 안내 중에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직원들도 제게 커피를 건네며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작업대 옆 의자에 나란히 앉아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 이후에 미국과의 계약은 완전히 끊기신 건가요? 김 대표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쪽 바이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그 말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치는 우리를 갈라놔도 사람 마음까지는 못 끊더라고요.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세가 매겨지고 무역 장벽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당연히 분노와 원망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동맹이고 형제국이에요. 우린 미워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 아직도 우리 제품 생각해준다는 거 고맙죠.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국, 제가 칼럼 속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형제국이라는 허울 아래 미국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골 공장의 대표는 관세로 계약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국이라는 말을 존중하며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온도가 너무도 달라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만든 작은 부품 하나가 미국 어디선가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뿌듯했어요.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에 간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손에서 나온 게 그쪽에서 돌아간다는 거. 그게 희한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미국 쪽 규격에 맞춰 테스트해요. 계약 없어도요. 다시 열릴 날이 오겠죠. 사람 사이의 신뢰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날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행하던 촬영 감독이 제 눈치를 살피며 묻기도 했습니다. 혹시 장면이 부족하신가요? 하지만 부족한 것은 장면이 아니라 제가 품고 있던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경제 고발물로 시작했지만
지금 제 카메라에 담기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것은 관세나 무역 수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며칠 뒤 제작사와의 화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뉴욕 쪽 프로듀서 스콧은 초반 영상들을 검토한 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클레어, 너무 감성적이야. 우린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해. 미국 시청자들은 관세가 정당한 조치였다는 근거를 찾고 있어. 감정의 기대는 콘텐츠는 설 자리가 없어. 그 말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런 기준 안에서 일해왔고 그것이 방송 시장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역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 뒤로 회의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고 그냥 화면을 끄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숙소 창가에 앉아 충청도 공장에서 들은 김 대표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정치는 사람을 갈라놔도 우린 미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몰랐던 사실을요. 제가 미국인으로서 한국을 분석하고 판단하려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사실은 사람을 보지 않은 채 껍데기만 들여다본 일이었다는 거요. 미국으로 돌아온 날, 저는 잠들지 못한 채 공항 근처 숙소에서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담아온 영상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조심스레 가방에서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그 표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데이터의 집합이 아니라 어느 날 공장 한켠에서 만난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 무심한 듯 담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이어진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편집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계 그래프나 수출입 수치, 관세율 분석 같은 자료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영상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고 제목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적어두었던 그 문장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무역의 심장에는 사람이 산다. 각 장의 사이사이에는 인터뷰 중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던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기계를 돌리며 기침을 참던 기사님, 폐쇄 직전의 공장에서 여전히 미국 규격으로 시제품을 만들던 기술자, 점심시간에 혼자 뒷마당에서 김밥을 먹던 소녀, 공정직 그들의 얼굴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어느 뉴스도 전하지 못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된 뒤 저는 그것을 몇몇 플랫폼에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HBO,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여러 방송사와 스트리밍 서비스에 기획안을 보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정의 기대는 다큐는 상영이 어렵다. 공정 메시지가 부족하다. 미국인의 시선이 아닌 상대국에 기울었다는 비판이 우려된다. 그런 피드백이 이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말들이 저를 흔들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작품은 단지 칼럼 한 편으로 끝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수출입 수지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손해를 봤는지를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 모든 수치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과 기술,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이자 가장 진심 어린 무역 이야기였습니다. 몇 달 뒤 제작사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HBO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 소개되기로 결정되었고 시장에서의 반향보다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느껴진다는 평가와 함께 의외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받아들고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 동안에도 어떤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스며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즈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었고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날 저는 곧장 충청도의 그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갔던 때보다 한층 더 조용해진 마을은 여전히 똑같은 하늘을 품고 있었고 논길 옆에 오래된 간판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예전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작업 중이었습니다. 김재홍 대표는 여전히 같은 옷차림으로 저를 맞이했고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내신 영상 저희도 봤어요. 직원들이 울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걸 이곳에서 알게 됐으니까요. 공장은 최근 다시 미국 바이어와 연락이 닿았고 관세 완화와 무관세 품목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희망을 조금씩 품기 시작했다고 했고 김 대표는 자신보다 직원들이 더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모든 여정이 결국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걸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한켠에는 예전처럼 미국 규격으로 제작된 작은 부품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 위엔 출하대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장면으로 카메라에 담았던 것은 그 위로 흘러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작은 뒷마당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내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와 관세는 사람을 갈라놓지만 신뢰는 다시 이어줍니다. 저는 이제 믿습니다. 무역의 심장에는 사람이 산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미무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